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질문을 귀에 익숙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천천히 같이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살관 교육을 하고 있는 김주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도 교실에서 혹은 요즘 같으면 가정에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45분 정도를 이 강의에 서로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강의 한다고 했을까요? 저희는 자살 예방 교육 혹은 생명 존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혹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작가인데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있거든요. 단편이기 때문에 길지 않거든요.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 시간 동안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강의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 읽으셨어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미하엘입니다.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인간이 사는 땅에 내려와서 겪는 일들이 그 책의 주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 미하엘은 하늘에 살았는데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면 다시 천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회복되는 거죠. 어떤 미션을 이 미하엘이 해결해야 하는지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수행하면 성장하는 미션이 있고 실패하면 후퇴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수행해야 원상태를 회복하는 미션도 있죠. 1번, 2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하엘은 눈치채셨겠지만 수행해야 원상태를 회복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누군가는 수행해야 성장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하면 후퇴하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하엘처럼 수행해내야 원상태를 회복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미션을 받게 되고 그걸 해결하게 돼요. 혼자 하기도 하고 옆에 누가 도와주기도 하죠. 미하엘의 미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션 갖고 계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었습니다. 한글로 하면 임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또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미션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한데요, 저희한테. 미하엘이 갖고 있는 미션은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교실이라면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 지금 교실이 아니어서 마이크를 켜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읽고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고 여러분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하엘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미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미션을 미하엘이 해결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미하엘과 함께 미하엘이 된 마음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어서 약간 멍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그 영화에는 원류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에 와서 요새는 누가 간첩
할머니가 발견했을 당시에 두 사람의 눈빛이에요. 어떤 게 읽히시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아주머니의 눈에서 어떤 감정이 읽히세요? 이 방동구 혹은 원류환, 이 사람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이 읽히시나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아마 그 여자친구들은 김수현 때문에 미소가 띄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김수현이 영화 배운 걸 아니까 그러는 거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겨우 도착은 했는데. 총각, 어디 다쳤어요? 정신 없게 차려봐요. 서상구 동무를 만나야 해. 아니, 괜찮아, 총각? 정신 차려야 돼. 여긴 적진이다. 네, 저희가 얼굴만 봐서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전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눈치챌 수 있겠죠. 할머니는 이 총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보면 어디 다쳤어요? 정신 좀 차려봐요.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총각은 할머니가 질문한 거에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대화는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대사이죠. 이 총각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겨우 도착했는데 자기 목적이죠. 서상구 동무를 만나야 해. 정신 차려야 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를 각자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쓴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를 같이 썼나요? 대사 중에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신이란 단어인 거죠. 정신 차려봐요. 정신 차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거나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낯선 곳,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선과 악 사이에서 적응하고 나와 남 사이에서 교류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딱딱하게 써놨을 뿐이고요. 아주머니와 방동구가 만났을 때 모르는 척하고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방동구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괜찮냐고. 교류하려는 거죠. 교류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방동구는 아주머니한테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서상구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라고 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적응하고 교류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어떤 분은 화면이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걸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화면에 아마 한쪽에 카카오톡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뭔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나 끄고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린 적응하고 교류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업에 집중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응과 교류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적응과 교류는 욕구인데 이 욕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욕구는 살리려는 혹은 살려는 욕구죠. 아주머니가 방동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던 것, 살리려는 욕구입니다. 방동구가 정신 차려야 돼, 서상구를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살려는 욕구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강의에 혹은 어떤 것든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패스만 해도 되니까 이거 듣기만 해도 되니까 내지는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살려는 욕구와 살리려는 욕구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차에 타고 지나가다가 로드킬 당한 짐승을 보고 아싸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죠. 예, 정말요. 다 마음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구호연대에 전화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응과 교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미하일은 이걸 어떻게 깨닫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미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저희 그 상담 게시물에 나왔던 사연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보고 마지막 장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의자에 앉으셔서 땀을 보시고 뭔가 행복한 건 아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5년 전에는 직업도 없이 겨우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한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한번 여행이나 바라보고자 했던 복권이 당첨이 되고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역전되었습니다. 시중에 몇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던 시절이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아침에 통장에 2억이 넘게 입금됐습니다. 흔히 잠수를 튼다고 하잖아요. 그 장점을 알게 되고 생각이 급한 사람들이 피해서 힘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담을 쌓았고 주변에 제대로 가까이 지낸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실컷 썼습니다. 거금을 도박에 걸고 걸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도 못 갔습니다. 돈을 마구 쓰니 주변에 사람이 있고 호세 부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돈도 빨리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들 주변에게 사기도 당하고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겪고 보니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5년 전에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기사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예비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나가시면 청소년 버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건 저희가 마지막 날 오프라인에서 광주에서 만났을 때 충분히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시연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성인 버전으로 이 부분만 다르거든요. 성인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아저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저씨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죽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에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저씨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거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해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닫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거구나. 눈치채실 수 있으십니까?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아저씨의 사연 전부입니다. 빨간 색깔 나와 있는 거가 좀 중요해서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박스 여기입니다.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는 걸 지금 알겠다는 거죠.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돈이 안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돈이 많을 줄 몰랐기 때문에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어떡하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박스 보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다 모아놓고 읽어보니까 왠지 이 상담가, 이 아저씨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잘 몰랐고 근데 지금은 또 때가 늦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결정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첫째 박스와 마지막 박스가 좀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미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는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는 법.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하면 대부분 맞나요? 대부분 안 맞죠.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날씨를 예를 들어볼까요? 기상청에 정말 비싼 슈퍼컴퓨터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일 날씨를 잘 못 맞춥니다. 가장 내일 날씨를 잘 맞추시는 분은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시죠.
제가 아침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제 4시쯤 밖에 있을 건데 우산을 갖고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거의 시간대까지 맞추십니다. 가슴이 아픈 건 엄마가 요즘 맞춰 가신다는 거죠. 엄마가 늙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비싼 컴퓨터를 몇십 대씩 갖다 놔도 고장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 거죠. 가장 불편한 건 강수 확률 45%입니다. 비가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사람은 그렇게 튼튼한 과학 가지고도 오늘 날씨조차도 오늘 온도조차도 맞출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삶과 죽음은 결정하는 것.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빠한테만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을 다 사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어떤 기여도 삶과 죽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태어났으므로 우리 생이 다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두 가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하루 어려운 날도 있고 조금 나은 날도 있죠. 반짝하는 날도 있죠. 하지만 비 오는 날도 날씨고 햇볕이 있는 날씨도 날씨고 바람 부는 날도 날씨고 눈 오는 날도 추운 날도 화창한 날도 다 날씨고 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1년 365일 비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기에서 살아도 아마존에 가도 1년 365일 비만 오진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개이는 날도 있는 거죠. 중학생들 특별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수학을 포기하면서 이번 인생을 망한 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평균 연령이 97살이라고 하는데 2000년생의 평균 기대 수명이 97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12살입니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저도 이제 간신히 반쯤 산 것 같은데 너무 빠른데 벌써 접는 혹은 포기하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셨고 다음 주도 들으실 테지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32명에서 46명까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숫자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태어나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살아가고 있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실에 몇 명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숫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 날들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요.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화면을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였는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교류하려는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람마다 욕구는 차이가 있지만 살리려는 욕구와 살려는 욕구는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금 했는데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아는 것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뭐였을까요? 오늘 강의와도 같은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제서야 톨스토이 작품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할 건데 앞에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예들이 영화에서 나와서 영화도 좀 사용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 읽으셨다면 제가 설명하는 걸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하엘이 그 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거역했냐면 미하엘은 거기에서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오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설명하자면 저승사자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령을 받고 어떤 여인한테 갔더니 그 여인 바로 옆에 태어난 지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쌍둥이가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걷어오는 천사라면 가서 오케이 바로 이렇게 걷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미하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엄마의 생명을 걷어오면 이 쌍둥이는 굶어 죽겠구나. 태어난 지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미하엘이 안 했습니다. 거역했어요. 임무를 위반한 거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하엘 말고 다른 천사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가서 거두어옵니다. 그 미하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계단 생각나시죠? 인간의 땅에 떨어진 겁니다. 미하엘이 인간의 땅에 떨어졌을 때 한겨울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 소설이 러시아 배경이라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이 미하엘을 발견합니다. 교회 앞에서 옷 하나도 못 입고 덜덜 떨고 있는 미하엘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줘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 저거 저러다 밤새 얼어 죽겠네. 집에 데리고 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에 남편이 아내가 혹은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웬 모르는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청년을 집에 데리고 오면 어서 오라고 반기시겠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큰일 날 일이죠. 시몬의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남편한테. 안 할 수는 없죠. 한마디 하면서 자기가 먹을 저녁빵을 시몬이 데리고 온 미하엘한테 줍니다. 신데레인가요? 네. 이거 먹어요 하고 딱 줍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하엘이 구두 수선하는 시몬 집에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아서 5년 동안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 만드는 걸 배워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의 글씨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시몬 구두 수선공 집에 귀족 부인이 찾아옵니다. 귀족 부인이 찾아와서 지금처럼 뭐 신발을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와가지고 5살짜리 아이 신발 2개를 맞춰달라 하는데 하나는 정상이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발 크기가. 그러니까 시몬은 사장님이니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접대를 해야 되니까 아 부인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귀족 부인이 대답을 하죠. 아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쌍둥이고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고 내 친구들이 낳은 아이인데 내 친구가 아이 낳고 며칠 있다가 죽어서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던 미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귀족 부인한테 옵니다. 평상시엔 잘 말도 안 하던 미하엘이 귀족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귀족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물론 귀족 부인이 고아원에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119에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 귀족 부인은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웁니다. 자기 원래 아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시몬이 미하엘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죠. 아까 겹치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도 사실은 그 원류안이 아주머니에게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이 원류안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줍니다. 얹혀 사는 거죠. 근데 이 원류안이 약간 바보 역할을 해요. 거기서 바보인 것처럼. 그래서 동네 애들이 막 괴롭힙니다. 그 할머니가 빗자루 들고 가서 쫓아가서 막 때리고 그래요. 그 원류안을 놀리는 동네 애들은. 사람들은 할머니네 집에 얹혀 사는 원류안에게 아 저것 때문에 할머니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겹치는 기억들로 하여금 저희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좀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하엘은 생각하죠. 난 분명히 저 엄마의 생명을 가지고 오면 쌍둥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족 부인이 데려다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도 내가 정하거나 내가 추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 미하엘이 시몬 아저씨에 의해서 와서 살게 된 경험, 그리고 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귀족 부인의 경험을 통해서 미하엘은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류안이 아주머니 가게에서 얹혀 삽니다. 아주머니가 뭐 큰 이마트 익스프레스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산동네 같은 데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원류안이 방동구로서 이제 다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돼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아주머니가 방동구한테 그 통장을 줍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여기서 우론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통장을 보면 아주머니에게 방동구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할머니네 집에 얹혀 사는 저 필요 없는 애였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정말 얘 때문에 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고 싶어. 자, 첫 번째 글씨, 동구 월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2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날짜를 살고 한 달에 안주머니에 두번 통장이 들어가는 있으니까 거니까 체류해요. 4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동구 월급이라고 되어 있고 30만 원씩 두 번입니다. 뭐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구와 우리 동구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빠는 동구 오빠인데 우리 오빠는 A 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동구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인데 내가 예뻐하는 애. 우리 둘째 아들은 첫째가 있다는 뜻인 거죠. 내가 정성껏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키운 첫째와 동급으로 이 동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아주머니에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마지막 보면 어마어마하죠. 예. 아들, 장가, 위청.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방동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바보 같아서 동네 애들한테도 놀림 받긴 하지만 이 아들이, 이 아이가 결혼도 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죽고도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은 겁니다. 할머니가 정말 구멍가게 하면서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모아놨던 돈에서 그 가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통장에 입금한다는 거 말도 안 되거든요, 벌어서. 내가 평생 모았던 거에서 빼서 얘 통장에 넣어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방동구는 할머니에게. 아까 그 쌍둥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보면 이 귀족 부인이 내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나옵니다. 시몬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미하엘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미하엘은 천사잖아요. 구두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천사가 만드는데. 처음엔 수선공이었는데 나중에는 귀족 부인 같은 사람들이 구두를 맞추러 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미하엘을 데리고 살아주는 시몬을 칭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부인도 이 미하엘에게 충분히 의지하며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하엘이 깨닫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미와 가치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의미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나의 가치는 다른 거죠. 말씀드리지만 슈퍼 아주머니,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방동구라는 사람의 의미는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미하엘의 의미와 시몬과 시몬의 부인이 느끼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달랐던 거고요. 쌍둥이를 데려다 키우는 귀족 부인이 갖고 있는 쌍둥이에 대한 의미와 동네 사람들이 저 쌍둥이 데려다 키우느라고 고생하네 라고 하는 의미는 달랐던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의미와 가치로 살아갑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1년에 얼마를 버냐고 연봉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파트 몇 평에 사냐고 혹은 아파트에 사냐 다른 데 사냐 이런 거 물어보죠. 차는 몇 cc를 타냐 물어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겁나 많이 물어보죠. 몇 점 맞냐고 물어보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와 가치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좀 새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숫자로 물어보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에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존재로, 나임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음은 서로 도움으로 라는 겁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쌍둥이와 귀족 부인, 시몬과 미하엘, 그리고 아주머니와 강동구. 서로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계속 저희 화면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신다거나 뭘 드신다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더 잘 되는 거죠. 강의도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인도에 살아도 그곳에 있는 나무와 그곳에 있는 물과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두 가지, 의미와 가치, 그리고 서로 도움, 이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삶을 포기하는 혹은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지금 3번째까지 했습니다. 1, 2, 3번 질문과 답을 좀 했는데요. 4번째로 요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4를 띄워드렸어요. 한국 사람한테 한글 4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무작위로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과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사망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서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랑 뜻이 다르진 않지만, 뭐 한문도 당연히 다르지 않지만, 사자로 시작하는 것 중에 사람이 죽으면 사망한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명령이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결국에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사명이냐면 생명에 대한 사명인 거죠. 사는 것에 대해서 명령받았다 생각하면 힘이 좀 들어도 넘어가고 견뎌가고 버텨갈 수 있지 않나. 산에 가서 사람이 넘어질 때 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길에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산이 있으면, 절대 큰 사명이 있으면 돌멩이에 넘어져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가기 싫은 산 억지로 끌려가면 돌멩이에 넘어지면 내려오고 싶어지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사명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문화 인식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망이나 사명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지만 사명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글씨를 한번 잘 보시겠어요? 사람을 합하면 압축하면 삶이 됩니다. 아자 하나 탈락하고 리을 미을 밑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권력을 사랑하기도 하고 힘을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랑하게 되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걸 사랑하시나요? 핸드폰을 사랑하시나요? 뭘 연예인은 아니시겠죠? 집을 사랑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을 사랑하는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실에 있다면 우리가 이걸로 좀 이렇게 즐거운 게임을 하고 제가 뭐 사탕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사람, 삶, 사랑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문장으로 한다면 살다 보니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으로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삶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선정하여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더 시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3가지 질문과 또 4번째까지 삶, 사랑, 사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적응하고 교류하려는, 즉 살려는 욕구가 있다. 살리려는 욕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에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하엘이 뭘 몰랐죠? 자기가 데리고 오면, 생명을 걷어오면 그 쌍둥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귀족집에 가서 나름 잘 살고 있었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며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기여하지 않았기, 내가 몇 월 며칠 누구 엄마 누구 아빠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그 날까지 어떻게 죽든 여러 형식이 있겠죠. 어떤 형식에서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저 사는 겁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져 있더라도 그 삶 그대로, 주어진 대로, 생명에 대한 사명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의미와 가치로 살고요. 서로 도움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은 살리려는 욕구입니다.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PPT 화면을 넘기는 포인터를 쓰는데요. 제가 쓰는 포인터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각인해놨거든요. 제가 그 포인터를 샀을 때 너무 행복하게 집에 갔습니다. 제가 쓰는 포인터가 건전지 안 들어가고 충전해서 쓰는 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청소년 아이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 포인터를 97,000원 주고 3개월 할부 샀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집에 있는 청소년 남자아이가 97,000원을 자기한테 줬으면 10일 동안 사고 안 치고 얌전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당시에 PC방 청소년 요금이 하루에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 곱하기 10일 하면 7만 원이고요.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10일 지나면 27,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이래 굉장히 당황했죠. 예. 근데 자기는 그 청소년은 97,000원이라는 돈이 포인터보다 자기 10일 PC방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랑 그 청소년이랑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대화 안 통하는구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미와 가치는 나에게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를 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어느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는지 정한다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면 설령 실패해도 설령 실수해도 설령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하엘이라고 저희가 그린 겁니다. 진짜 미하엘이 지금 불성공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 둘 셋을 해주시면 천사가 돼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미하엘이 해결해야 원자리로 돌아가는 미션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리지 않지만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제가 다음 키를 누르고 하나 둘 유진에서 하면 보통 이렇게 마크를 펴주거나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